빨간펜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은 김준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조선 세 번째 왕. 물론 순서대로 세 번째는 아니죠. 그런데 태조, 태종, 세종입니다. 태정, 태세. 몇 번째일까요? 4대 왕입니다. 그 유명한 세종 대왕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일들을 했길래 이렇게 훌륭하느냐? 일단 세종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종의 본명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김세종이요. 아니야, 이씨잖아. 이세종이요. 아닙니다. 자, 앞에 이성계 이방원 했듯이 세종도 이하는 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름도 있는데 보통 여기서부터 이름은 외자로 들어갑니다. 딱 한 글자씩 나와요. 그래서 세종의 이름은 이도입니다. 이도. 자, 이도 세종은 왕이 되기 전부터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요. 자, 여러분 보통 이제 집에서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좋아하세요? 게임 좋아하세요? 휴대폰? 혹은 웹툰 보는 거 좋아하세요? 뭘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세종대왕은 책 읽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계속 책 읽었어요. 그래서 이야기에 따르면 아빠였던 이방원이 아이고야 지금 몸도 아픈데 저렇게 계속 책 다 없애! 그런데도 몰래 숨겨가지고 밤새 책 보고 있었어요. 진짜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와, 어느 정도였냐면 당대 내노라는 최고의 학자들과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세종대왕 전혀 꿀리지 않아요. 진짜 본인이 다 얘기합니다. 네, 그만큼 엄청 공부 열심히 한 왕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종대왕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랄게요. 네. 자, 근데 세종대왕은 첫째였을까요? 조선시대 때 어떤 왕들은 첫째가 세자가 돼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태종 이방원의 아들인데 세종은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있었고요. 둘째 아들이 있었고요. 즉 세종의 형은 2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첫째 형이 세자로 책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왕이 됐어야 되는데 맨날 공부는 안 하고 툭 하면 나가서 놀다 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방원이 아빠가 화가 나서 공부도 안 하고 이게 뭐야? 해가지고 결국 세자에서 쫓겨났어요. 둘째 형이 이제 해야 되는데 저는 속세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더니 절에 들어가셨어요. 네, 종교에 귀의하셨죠. 그러다 보니 셋째까지 오게 된 겁니다. 워낙 총명하고 똑똑하고 아빠인 이방원이 이뻐했다라는 것도 형들은 알았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셋째였던 세종이 결국 세자가 되고 왕에 즉위하게 됩니다. 자, 세종 공부 굉장히 잘했다 그랬죠. 아빠가 다져놓은 강력한 왕권을 토대로 그래, 나 공부 잘하면 신하들 똑똑한 애들 나랑 같이 총시하면 좋지 뭐. 원래 유교라고 하는 학문, 유학이라는 학문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왕이 강한 힘으로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거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유학자들과 함께 서로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랬을 때 세종대왕은 똑똑하니까 끌려다닐 필요 없이 자기가 또 주도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내노라는 똑똑한 학자들을 다 뽑았어요. 그리고 한 기관에 딱 넣어가지고 거기서 엄청 또 공부시키고 연구시킵니다. 네, 그 곳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세종 때 학문을 연구하고 인재를 양성한 기관은 무엇일까요? 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옆에 답이 써 있죠? 스티커 가져와 볼까요? 바로 집현전입니다. 네. 옆에 신하들이 이렇게 따라락 서 있죠. 이 집현전 스티커 한번 딱 붙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집현전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똑똑한 관리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하고 막 이러니까 그 다음에 세종이 가서 확인을 합니다. 자, 앉아서 얘기 좀 해봐. 이건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왕이랑 앉아가지고 수업을 해요. 왕도 공부하고 수업합니다. 보통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경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대답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왕이 또다시 딱 반론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쫙 토론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자 이거 외우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조선시대 땐. 그래서 토론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이런 역할들을 담당하고요. 그 외에도 과거 시험을 주관하거나 관리 뽑는 시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곳에 중요한 곳에 투입되는 핵심 기구입니다.
세종대왕의 가장 오른팔 기구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지편전이라고 하는 기구예요. 네. 굉장히 학자들을 아끼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우리 병약한 세자 잘 보필 좀 해주게 라고 지편전 학자들 중심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믿고 신임하는 그런 신하들이 바로 지편전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종대왕은 또 뭐가 유명했냐면 공부도 잘했지만 과학기술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아이, 선생님, 조선시대 때 무슨 과학기술이에요? 과학기술은 오늘날이죠. 인공지능 AI 시대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세종대왕 때 과학기술이 진짜 많이 발달합니다. 당시 최첨단 기술 하면 뭐냐면요, 하늘을 관측하는 것입니다. 네. 왜요? 여러분, 왕이잖아요. 중국으로 잠깐 가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대표는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하늘의 뜻을 받아 통치하는 것이야. 하늘의 뜻. 자, 하늘에 뭐가 있어요? 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별들이 따따따따따따 시간 맞춰서 움직이는데 그거 나 잘 알아. 왜? 내가 하늘의 뜻을 받아서 하니까 저거는 저래서 일어난 거야 라고 이제 딱 예언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중국 황제입니다. 사실 별들을 쫙 관측하면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해가 갑자기 낮에 사라져요. 여러분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까요? 나중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가 낮에 갑자기 쫙 사라지면서 어두워집니다. 우린 이거를 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 과거 사람들은 이걸 보자마자 하늘이 노하셨다. 우리 벌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걱정 마라. 내가 한번 잘 얘기해 볼게. 하늘이시여. 그럼 갑자기 또 해가 쫙 5분 뒤에 나타납니다. 역시 우리 황제 최고. 하늘을 움직일 수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비법이 바로 별들의 움직임을 딱 관측하면 정확하게 반복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다음 일식은 언제야?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조선에서도 그거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게 왕의 권위예요. 왕은 다르구나. 진짜 하늘의 뜻을 아는구나. 근데 이제 세종대왕 때 한번 했거든요. 근데 예측이 좀 틀렸어요. 시간이 약간 어긋났습니다. 왜 예측이 어긋났느냐? 우리는 중국에서 받아오거든요. 정확한 계산법이나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중국에서 딱 결과치만 받아와요. 근데 중국에서 관측해서 나타난 것과 우리나라에서 보는 거는 시차가 좀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해야겠다 해가지고는 이제 중국의 학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비법을 알아내는 데 성공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하늘을 관측하기 위한 기구도 만듭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기구가 혼천이에요. 혼천이. 여러분, 혼천이 본 친구 있을까요? 네, 지금 그때 꽤 거의 남아있지는 않고요. 복원한 것들이 남아있는데 둥근 원, 이런 원반들이요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원하는 별에 딱 맞춰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면서 그 시기를 측정할 수 있는 게 바로 혼천입니다. 근데 되게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더 간소하게 만든 게 간의입니다. 이건 좀 더 크지만 관측하기는 굉장히 좀 편한. 즉 혼천이와 간이는 별들의 움직임을 관측하고 그거를 기록한 다음에 계산해내는 기본적인 기구들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법도 알아왔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의 수도인 한성에서 관측해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은 책이 바로 칠정산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7, 7 정, 별, 7 별들의 움직임을 계산하다, 산입니다. 산수할 때 산 있죠. 그래서 칠정산이라고 하는 책을 조선시대 때 편찬해요. 이제 우리도 하늘의 비밀을 알아냈다. 원래 중국의 기밀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파악합니다. 두 번째, 왕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 별들의 움직임을 따라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절기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씨를 뿌려야 된다. 지금쯤이면 뭐 추수할 때야. 뭐 이런 식으로 딱 절기들도 그걸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농민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정확한 시간과 절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시계들을 또 만드는데요. 지금은 별을 보면서 만들었던 시계가 바로 혼천이와 간이었죠. 또 이제 태양의 그림자를 이용한 시계가 있습니다. 그 시계가 바로 해시계. 좀 어려운 말로 뭐라 불러요? 앙부일구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한자를 해석해 보자면요. 앙이라는 거는 우러를 앙자입니다. 오. 부라는 건 가마솥 부자입니다. 그래서 가마솥 여러분 본 적 있나요? 네, 가끔 삼겹살 먹을 때 볼 수는 있는데요. 가마솥 이렇게 엎어놓은 겁니다. 원래 이렇게 해서 솥뚜껑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뚜껑 말고 밑에 이렇게 파 있는 솥이 있습니다. 이 가마솥을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한 다음에 이렇게, 네.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그림자, 그걸 일구라거든요. 그래서 가마솥이 위로 이렇게 태양을 향해 있고요. 그림자가 있는 것, 이것을 앙부일구라고 합니다. 선생님 기억에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은요, 이 해시계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딱 그어놓고 12시, 6시, 3시, 9시 딱 동서남북 해가지고 막대기 하나 딱 꽂으면 오 지금 몇 시다 뭐 이런 것들 했었는데 앙부일구가 딱 그거를 정확하게 해놓는 겁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 시간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시간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뭐까지 알려준다? 그림자의 길이에 따라서 절기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은 동지구나. 지금은 하지네. 요렇게 이제 쫙 그 안쪽에 오목한데 그어져 있어가지고요. 그것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궁궐 있죠. 거기 가면 요게 다시 만들어져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궁궐 갔을 때 한번 앙부일구 찾아보시면 나 이거 배웠던 건데 라고 하면서 이제 즐겁게 엄마한테 엄마 이거 그림자 봐봐 지금 몇 시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앙부일구는 참 좋은데 단점이 뭐냐? 구름이 꼈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비가 내려요. 시간을 몰라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정확한 시간을 알고 싶다 해가지고 그 전에 원래 뭐가 있었냐면 물시계가 있었습니다. 물이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만큼 찼으면 몇 시쯤, 이만큼 찼으면 몇 시쯤 이런 물시계가 원래 있었는데 너무 불편해요. 관리가 옆에서 이러고 보고 있어야 돼요. 딴 거 못해요. 어이쿠 한시다. 그럼 이제 알리러 가고요. 또 이렇게 해서 계속 이것만 보고 있어야 돼요. 너무 재미없겠죠. 그리고 깜빡 졸면 이거 또 시간 놓쳐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좋게 할 수 없을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장영실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자경루라는 것을 장영실이 발명하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물시계보다 훨씬 좋습니다. 어떤 원리냐? 자, 일단 위에 있는 항아리부터 물이 떨어집니다. 일정한 양으로 쭉 떨어져요. 항아리가 크게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떨어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쪽에 뭐가 있냐면 긴 원통이 있어요. 거기에 물을 받아요. 그럼 거기에 막대기가 이렇게 담겨 있거든요. 물이 담기면서 막대기가 쭉 올라옵니다. 그럼 그 막대기가 딱 일정한 높이에 올라왔을 때 장치를 건드리면 쇠구슬이 쭈르르르 그 앞쪽에 있는 장치에 들어가서 두둑둑둑둑둑둑 하면서 장치들을 건드려요. 자,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장치에 인형이 서 있거든요. 3개가. 그 3개 인형이 북이랑 징이랑 이런 것들을 탁 칩니다. 둥틱쿵 해가지고는 밑에 인형이 차시 이렇게 그냥 알려줘요. 이게 자경루입니다. 자, 스스로 자자고요. 격, 7격입니다. 시간이 딱 되면 얘가 알아서 땅 쳐줘요. 몇 시인지. 그럼 졸고 있다가 몇 시네? 그럼 가서 알리면 돼요. 좋죠. 루는 물셀 루자 해가지고 물시계를 뜻합니다. 물이 또르르르 떨어지는 거. 그래서 자격루라고 해요. 자격, 팡팡 스스로 때린다라는 거죠. 굉장히 정교합니다. 네, 굉장히 정교해요. 자, 이거 만든 과학자 누구라고요? 장영실입니다. 최고의 과학자, 기술자였죠.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왼쪽으로 가면 과학기구 발명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셨죠? 앙부일구, 혼천이 등의 과학기구를 발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사람은 장영실입니다. 자, 그런데 스티커 한번 쭉 볼까요? 네, 그럼 그거 어울리는 스티커 과학기구 발명 보이시죠? 거기 쫙 여러 개 보이잖아요. 자신 있게 떼서 여기다가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쫙 한번 가보면요.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국방에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지금 조선시대 때 영토를 위로 쭉 확장을 합니다. 원래 위쪽에 여진족이라고 하는 이제 유목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공격해가지고 그래서 최용덕, 김종설한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군사 기지를 쫙 설치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군과 저 위쪽에 육진이라고 하는 군사 기지를 딱 설치해요. 여기는 이제부터 조선의 땅이다.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 중심으로 쫙 이제 세종 때 영토를 확장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세종대왕 때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저 남쪽에 고려시대 때 왜구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 왜구들의 근거지가 지금 일본의 대마도입니다. 대마도로 쳐들어가요. 더 이상 쳐들어오지 마!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왜구들이 거의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려 말 조선 초까지 왜구들 꽤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세종 이후로 완전히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네, 이런 식으로 국방을 튼튼하게 하면 백성들이 어떨까요? 편안하게 살 수 있죠. 네, 최고죠. 자, 마지막 밑에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 말 안 해도 알겠죠? 세종이 백성을 위해 만든 우리 고유의 문자는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한글 땡. 네 글자로 답하셔야 됩니다. 뭐예요? 훈민정음입니다. 선생님, 한글과 훈민정음은 달라요? 좀 다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크면 알게 될 거고요. 일단 세종대왕이 만든 글자는 훈민정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해석해 볼까요? 훈, 가르치다. 민, 백성. 백성을 가르치는 정, 바른, 소리다라는 거죠. 다시 합치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바로 훈민정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훈민정음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말 한글이다. 우리말 훈민정음이다. 아닙니다. 문자입니다. 말과 문자는 달라요. 우리말은 원래 있었는데 우리 문자는 없었죠. 누구 거 받아 썼었어요? 중국 거 받아 썼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자 너무 어려워요. 그렇잖아. 선생님, 한자 얘기하면 이러잖아요. 예, 한자 어려워요. 그러니까 양반들이라든가 똑똑한 사람들은 이 정도는 쉽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먹고 사느라고 공부하기도 힘든데 그 한자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그래도 자기 뜻을 펼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자, 그래서 만든 글자가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네, 너무 그 뜻이 너무 감동이지 않나요? 만약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안 만들었으면 우리 아직도 한자 할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지만 그래도 딱 여기 정도. 네, 여기 정도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 네 가지는 꼭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나요? 네, 좋습니다. 세종대왕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왕으로 갈 텐데요. 다음 왕은 좀 멀리 갈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네, 조선 후기 18세기의 유명한 왕인 바로 정조로 가겠습니다. 아이쿠야, 많이 건너뛰네요. 자, 한번 쭉쭉쭉쭉쭉쭉 건너뛰시고 다음 시간 정조에서 저는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